자, 안녕하세요. 우리 경북대학교 나무의사 3기 같이 수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설을 한다는 것은 이런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시험이기 때문에 누적된 정보가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보만 가지고 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관련 문제와 지문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더 폭넓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 기출 문제 자체가 많이 없었고 복원된 기출 문제가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해설을 이렇게 했던 이런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도는 나가면서 굉장히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이런 순서에 따라서 수목 생리학하고 곤충학하고 그 다음에 수병학, 그 다음에 농약학, 관리학, 이 순서로 제가 한번 한 과목씩 나누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좀 서툴고 어눌고 기계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좀 낯설지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필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수목생리학. 자, 1번 공기 중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은, 자, 이것은 질소 고정에 관한 이런 문제입니다. 질소 고정이라는 것은 공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적 질소 고정, 두 번째는 광화학적 질소 고정, 이거는 번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장에서 만드는 화학적 질소 고정. 자, 이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보면 이 답은 뭐 2번이겠죠. 지문을 보면 1번에 질소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소가 아니고 질산환원입니다. 질산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산환원이라는 것은 토양에서 뿌리로 흡수된 질산태 NO3가 NO3 이 질산태입니다. 이 질산태가 암모늄태 질소로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암모늄태 질소라는 것은 NH4 플러스, 이게 암모늄이죠. 이게 이온이 붙어 있으면 암모늄태라고 합니다. 암모늄태 질소로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흡수된 NO3-는 뿌리에서 암모늄태로 바뀔 때도 있고, 또는 잎에서도 암모늄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에 따라 일이 조금 틀린데, 대체적으로 뿌리에서 아모늄태로 환원되는 식물은 나자식물이라고 합니다. 좀 올릴까요? 나자식물. 나자식물이 뭡니까? 나자식물은 대략적으로 침엽수를 얘기합니다. 침엽수. 나자식물은 씨앗의 씨방이 바깥에 나출되어 있다, 돌출되어 있다, 이런 의미, 이런 뜻입니다. 나자식물. 그리고 씨방이 안쪽에 들어있는 것은, 씨앗의 안쪽에 들어있는 것은 피자식물이라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암모늄화 작용입니다. 자, 암모늄화 작용은 어떤 것을 암모늄화 작용이라고 하냐면, 그 땅에 떨어져 있는 땅에 떨어진 낙엽, 뭐 시체,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데 함유된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게 토양에 서식하는 사물기생성 박테리아. 사물기생성이라는 것은
이게 활물기생, 사물기생 뭐 이런 기생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습니다. 사물기생성 박테리아라는 것은 죽은 시체나 부유물에 기생하는 박테리아입니다. 이런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암모늄으로 되는데 이런 과정을 암모늄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리 생긴 그 암모늄태 질소는 질산태로 환원되는데 이걸 또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죠. 이게 보기 1번하고 이렇게 같습니다.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원적 아미노 작용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 전달 반응 뭐 이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아미노산 합성 때 호흡작용 통해서 아미노기를 넘겨주는 이런 과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산화, 환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산화란 무엇인가? 산화는 화물이 전자를 잃고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소전자를 잃고 산소를 얻는 것. 이게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라는 맛은 산소를 얻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환원이라는 것은 산화의 반대입니다. 화물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산화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소전자를 얻고 산소를 잃는 것입니다. 이런 산화 환원 과정은 산소나 수소의 결합이나 해리 또는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이렇게 설명되는데, 환화와 산화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화합물이 전자를 잃는다는 것은 이런 화합물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전자가 용액 속으로 나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얼어버리죠. 전자가 잃어지고, 그다음 여기에 수소전자들이 있는데 수소전자가 용액 속에 이렇게 융해일이 되는 겁니다. 융해가 일이 되고, 그다음 산소를 대신에 떨어져 나간 수소전자 자리에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산화작용입니다. 산화작용이요. 환원작용은 반대로 이 산소가 이리 나가고 수소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환원 과정입니다. 그리고 산화와 환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잎의 기공 개폐 반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시험 치셨던 분들이 그냥 기억에 의해서 자기들이 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지문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공 개폐 반응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공 개폐 반응은 식물의 기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가에 이 세포가 공변세포입니다. 자, 공변세포에 이 공변세포 안에 말라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MALAT. 말라이트 성분이 많아지면 여기 이 공변세포 안에 칼륨이온이 들어옵니다. 칼륨이온이 많아집니다. 칼륨이온이 많아지면 칼륨이온이 들어온 만큼 칼륨이온이 많아지면 이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닫혔던 기공이 반족세포도 있고 한데 일단 요런 기공이 열리게 되고, 기공이 열린 만큼 이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수소전자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수소전자가 H 플러스가 이리 들어온 만큼, 칼륨이 들어온 만큼 수소전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과정이 바로 칼륨 펌프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기공이 열리는 이런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갈륨 펌프의 기작이고, 기작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기작이냐면 우리 호르몬 중에서 ABA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인데 ABA 호르몬이라 들어보셨죠? 이걸 좀 길게 설명을 하면 아부시식산입니다. 이 아부시식산은 어떨 때 아부시식산이 생성되냐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부시식산이 생성됩니다. 아부시식산이 이 아부시식산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호르몬 또 여육 조직이나 뿌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호르몬이나 여육 조직 뿌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식물 호르몬 5가지가 있죠. 5가지 옥신, 자, 지베렐린, 그 다음에 뭐더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브식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틸렌. 이 에틸렌, 여기, 이 식물 호르몬인데, 식물 호르몬, 요 에틸렌은 여기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로 되어 있어서 세포 사이를 이렇게 다닙니다. 세포가 있으면 세포의 원형질막을 통과하지 않고 세포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에틸렌. 그리고 두 개는, 생장 조절제입니다. 생장 조절제. 이거는 생장 촉진제입니다. 자, 생장 저해제. 이거는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몇 번 했죠. 그 다음에 잎의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기공이 닫힌다. 자, 이거는 그 수분 포텐셜하고 관련이 있는데, 수분 포텐셜은 어떠냐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분 포텐셜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포텐셜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높은 곳에서 이리 낮은 곳으로 이리 흐릅니다. 그리고 수분 포텐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볼까요? 자, 수분 포텐셜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면지가 없네. 수분 포텐셜 볼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제가 그림을 한번 숫자를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0입니다.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자, 숫자가 이렇게 갈수록 숫자 여기는 작죠. 여기는 큽니다. 그러면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여기 보면, 자, 3번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기공이 닫힌다.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잎이 있습니다. 여기는 100입니다. 토양.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 1.2, 1.8, 대기는 마이너스, 이 다 숫자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대기는 마이너스 68인가 30 얼마인가 이렇습니다. 자, 이러면 물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은 낮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자, 숫자가 여기서 여기서
이 숫자가 제일 이 숫자가 마이너스 0.4 제일 높습니다. 이 숫자가 제일 높고 나머지 여기 마이너스 0, 요거 0.8입니다. 미안합니다. 0.8이고 마이너스 1점입니다. 여기 가면 마이너스 1, 이게 계속 가면 마이너스 뭐 60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0.4에서 마이너스 0.8 지나서 1.2 지나서 1.8 지나서 대기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수분 포텐셜의 흐름입니다. 수분 포텐셜의 흐름이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것은 숫자가 이렇게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숫자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 수분 포텐셜은 수분 포텐셜의 흐름에 일이 따르면 숫자가 낮아지면 기공이 닫히는 게 아니고 숫자가 낮아지면 열립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문은 이퍼의 수분 포텐셜을 이해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비용 내의 CO2 농도가 낮아지면 기공이 열린다. 이거는 맞습니다. 공기 중의 CO2 농도가 아니고 여비용 내의 CO2 농도입니다. 그리고 공변 세포 내 칼륨 농도가 낮아지면 이거는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번 더 시험에 한 번씩 그 출제가 잘 되곤 하던 이런 광질에 대해서 광합성을 할 때 호흡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의 개폐 반응에 대해서 과는과 관련해서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합성은 광합성을 하는 빛의 영역은 가시광선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까지 여기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빛의 범위입니다. 자, 빛의 범위고 여기 한번 더 알아두셔야 될 게 660에서 730 나노미터의 적색광, 이건 적색광입니다. 적색광은 식물의 형태와 생리에 독특한 역할을 하는 빛의 파장입니다. 그리고 파이토크롬 광질 반응 색소인 파이토크롬이 있습니다. 파이토크롬은 450 나노미터의 청보라색 광, 청보라색 광에 활성화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비육 조직 내에 뭐 CO2 농도는 높으면 기공이 닫히고 농도가 낮으면 기공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CO2를 배출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광합성의 명반응과 암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렇게 나오죠. 자,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습니다. 엽록체 안에 엽록체 안에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는데 엽록소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엽록소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엽록소가 있는 부분은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라나. 없는 부분은 스트로마. 이 그라나 부분에는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햇볕으로부터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고 스트로마 부분은 광합성을 하는데 빛이 없어도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뭘로 광합성을 하냐면 탄수화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합니다. 야들은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이 아니고 에너지 합성을 하는데 얘들은 밤에 합니다. 그래서 암반응. 얘들은 낮에 합니다. 낮에 하기 때문에 얘들은 광반응. 이렇게 광반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흡에 또 관련하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호흡에 관련하는 조직은 그 미토콘드리아 원형질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이렇게 하죠.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 반응할 때는 에너지만 있으면 됩니다. 빛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라는 게 있는데, 광 반응할 때 한 250개 정도 엽록소가 태양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물 분자를 분해하는 것을 광분해라고 하는데, 이 광분해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광분해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때 그 광분해할 때 물 분자가 분해돼 가지고 O2가 나옵니다. O2가 이리 나오고, 방출된 전자는 뭐냐면 해리가 된다고 하죠. 수소 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 이것도 최종적으로 DP에 전달되는 이런 과정을 전자 전달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명반응과 암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여기 보기가 이렇게 3개 나와 있는데, 명반응 일어나는 것은 그란하고, 암반응 일어나는 것은 스트로마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여기에서 호흡작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직 보기가 좀 더 없고, 이 문제도 정확하게 복기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는 해설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물을 흡수하는 종자 발화 과정이라고 했는데, 종자 발화 생리 과정입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종자 발화가 되는 생리의 과정입니다. 이 순서가 종자가 있으면 이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어떤 순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싹이 이렇게 돋아나느냐, 이런 과정을 설명을 이래 하는데, 이런 것도 순서를 1, 2, 3, 4 이렇게 해서 아마 시험 문제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순서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 외우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외우는 것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종수, 호, 효, 분. 자, 종자 발화할 때는 종자 발화 과정입니다. 종자 발화 과정은 첫 번째 수분을 흡수해야 됩니다. 수분을 이리 흡수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씨앗 내에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두 번째,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호르몬을 생산하고, 세 번째는 호라고 되어 있죠. 호 다음에 효라고 되어 있죠. 효. 호르몬 생산한 다음에는 효소를 생산합니다. 효소를 생산하고, 효소 생산하고 난 다음에는 네 번째, 분이라고 적혀있죠. 분해와 이동. 분해가 이동하는데 뭘 이동하느냐? 저장물질의 분해와 이동입니다. 분해 이동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세포의 다섯 번째, 세포의 분열과 확장. 세포를 분열과 확장을 시키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기관이 분화됩니다. 기관이 분화돼서 잎으로, 꽃으로, 줄기로 형성층이 갖추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종자 발화 생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이런 과정을 이 한 5글자만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자, 종자 발화할 때는 수분이 있어야 되고 호르몬 있어야 되고 효소가 이리 생성이 돼서, 그 다음에 기관 저장 물질이 분해와 이동이 일이 돼서, 그 다음에 세포 분열하고 확장하고 기관으로 분화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순서대로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구가 형성하여 이듬해 가을에 결실을 하는 나무는 이라고 적혀 있죠. 자, 구가라는 말 자체가 나자식물의 열매입니다. 구가. 나자식물의 열매입니다. 나자식물이 어떤 거냐면 침엽수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침엽수를 나자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년생, 2년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말이거든요. 2년생 열매는 당연히 소나무류가 2년생입니다. 소나무류 열매가 구가가 2년생입니다. 올해 열매가 맺으면 내년에 종자가 발화를 이렇게 합니다. 2년생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소나무류를 이렇게 찾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런 애들은 봄에 암꽃에서 열매가 이렇게 열려서 가을에 열매가 결실을 하는 이런 종들입니다. 소나무류 보면 소나무류 잠깐 설명을 해 드릴까요? 소나무류는 잎의 개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잎의 개수가 잎이 2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잎이 3개 나오는 것, 잎이 5개 나오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잎이 2개는 뭐냐면 소나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나무, 그 다음에 곰솔, 해송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송은 틀린 말입니다. 해송은 정식 명칭이 곰솔입니다. 그 다음에 3개는 뭐냐면 리기다 소나무, 그 다음에 백송,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대왕소나무, 얘들이 3개입니다. 그리고 5개짜리는 뭐냐면 전부 다 잣나무류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좀 어려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지구의 위치를 가지고, 자, 소나무는 유관속이 몇 개입니까? 소나무는 유관속이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유관속이. 소나무류는 곰솔하고 소나무 구분할 때 말입니다. 곰솔과 소나무는 잎의 단면을 이렇게 딱 자른 겁니다. 요런 잎이 있죠. 잎이 이렇게 있으면 요 단면을 탁 끊어 가지고 확대를 하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에 단면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요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지구라고 합니다. 수지구는 뭡니까? 송진이 나오는 구멍들이죠. 송진 생산하는 구멍들. 단면을 확대를 해보면 소나무류는 수지구가 잎 표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곰솔은 수지구가 잎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곰솔도 두 종류가 교잡된 종들이 간혹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소나무인지 곰솔인지 분류를 하려면 잎의 단면을 끊어서 수지구의 위치를 보고 소나무의 종을 판정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 그 다음에 6번.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과정은 이거는 1번하고 똑같다고 적혀있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고정하는 과정은 1번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줄기와 뿌리에서 코르크 형성층이 생성되는 조직은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가 이런 문제는 좀 괜찮은 문제 같아 보입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봐도 이거는 뿌리와 줄기의 형성층을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의 단면도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무의 단면도는 코르크 나무의 순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뿌리는 피층,
제일 바깥에서부터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만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P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 이 순서도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초 있습니다. 이게 바깥입니다. 바깥에서 안입니다. 그 다음 내초가 있습니다. 내초 다음에 1차 사부, 그 다음에 2차 사부, 그 다음에 줄기를 형성하는 뿌리를 굵게 하는 형성층, 형성층이 두 개입니다. 형성층. 그 다음에 2차 목부, 그 다음 1차 목부, 그 다음에 안에 그 변제, 심제 그렇게 나갑니다. 자, 이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르크 형성하는 척은 뿌리에서는 내초에서 코르크를 형성합니다. 내초. 그 다음에 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줄기는 이게 책마다 좀 두 종류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크게 얘기를 하면 코르크층,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 코르크 B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뿌리와 같이 1차 사부, 그 다음에 2차 사부, 형성층, 2차 목부, 1차 목부, 그런 순서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사부에서는 뭘 이동합니까? 사부에서는 탄수화물을 이동하죠. 그 다음에 목부에서는 수분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목부에서는 수분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코르크 형성층 어디서 만드냐? 줄기에서는 P층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실 때 줄기는 코르크 P층, 뿌리는 내초에서 만듭니다. 이 내초가 다른 데서도 한 번씩 뿌리의 다른 기관, 잔뿌리를 형성하는 이런 기관이 분지되는 곳이라고 해서 내초가 시험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내초를 뿌리에서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코르크 형성층과 줄기의 코르크 형성층은 이름이 다릅니다. 다 P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내초, 줄기는 P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이런 지문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은 페놀 화합물 일종으로 세포백을 구성하고 분해가 잘 되지 않는, 이거는 리그린이라고 이래 하는데, 자, 이거 리그린만을 알 뿐만 아니라 식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구성 성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식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분해가 잘 되는 순서로 한번 적어 볼게요. 헤미셀룰로즈, 그 다음에 셀룰로즈, 그 다음에 리그닌, 그 다음에 펙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펙틴. 그 다음에 가용성 유기물, 등등등 다른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얘들이 다 나무를 형성하는 성분들인데 제일 분해가 잘 되는 것이 헤미셀룰로즈입니다. 분해가 잘 됩니다. 얘들이. 그리고 얘하고 유사하게 분해가 잘 되는 애들이 펙틴입니다. 얘들 첫 번째로 분해가 잘 되는 애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헤미셀룰로즈가 셀룰로즈가 분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되고 리그닌이 제일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얘들은 색깔이 주로 검은 계열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리그닌 분해가 다 안 되면 약간 갈색빛이 이렇게 납니다. 갈색빛이 나고 리그닌까지 완전히 분해되면 그때서야 하얀 색깔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 리그닌, 그리고 분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펙틴이라는 것도 한번 성분을 알아두시면, 세포벽을 구성하는 이런 성분은 우리 보통 보면
그 셀룰로즈라 이래 알고 있거든요.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는데, 그런데 펙틴도 세포벽을 단단하게 합니다. 단단하게 하면서 세포벽과 세포벽을 결합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시멘트 역할을 하니까 이런 내용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생장과 자유생장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고정생장하는 종과 자유생장하는 종을 이해를 이렇게 하라는 이런 문제 같습니다. 고정생장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생성된 원기가 겨울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길이가 어느 정도 자랄 것인지 미리 결정을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따르케는 식물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마디생장이라는 말도 씁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게 마디 생장되는 부분을 알면 이 가지가 몇 년생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디 생성되면 여기 이 가지가 올해 생성된 가지였으면 이게 전년도 가지, 전전년도 가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디 생장하는 것은. 마디 생장은 주로 어떤 나무들이 하냐면 나자식물 계열들이 마디 생장을 거의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자식물들 중에서도 고정생장이나 마디생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나자식물들 중에서도 소나무류, 참나무, 너도밤나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자식물 소나무류는 거의 뭐 기억을 마디생장을 한다. 소나무 순이 올라와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대부분 잘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참나무 그리고 너도밤나무 이것도 마디생장을 일이 한다는 것을 고정생장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생장은 동화 속에 만들어져 있던 그 원기가 춘엽으로 됩니다. 동화 속에 겨울눈이 이렇게 자라서 싹을 틔워서 잎이 자라면 얘들이 무슨 잎이 되냐? 얘들은 춘엽이 됩니다. 춘엽이 되고 계속 잎이 또 나옵니다. 잎이 또 나오는데 또 나온 잎들은 뭐가 되냐면 추엽이 됩니다. 또는 하엽이라고 합니다. 하엽이라고 하니까 이런 보통 보면 대부분 봄에 나온 춘엽하고 하엽하고 형태가 약간씩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자유생장일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한 번씩 좀 어렵게 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자유생장, 자 커서는 고정생장, 생장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이 수종이 뭐냐면 느티나무, 느티나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은행, 그 다음 포플러. 은행과 포플러는 어릴 때는 자유생장하고 커서는 고정생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시면 고정생장과 자유생장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의 지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고정생장은 여름에 하엽이 생산된다. 하엽 생산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자유생장은 전년도 줄기가 원기에 형성된다. 자유생장도 전년도 줄기에 원기가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정생장도 전년도에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생장은 생장 속도가 고정생장보다 빠릅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지문이 4번, 5번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고르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0번 식물체 색소 중에 광질에 반응을 하는 파이토크롬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파이토크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0 나노미터 부근의 청색, 보라색 광이 파이토크롬에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해를 이리 하시고, 그 색깔이 뭐냐면 청색이나 청색의 경계선에 있는 보라색. 자, 이 두 개의 색깔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아마 그 청색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보라색은 아마 안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청색이 맞습니다. 파이토크롬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포텐셜이 가장 높은 순서는 아까 설명해 드렸네요. 아까 그대로 하시면, 자, 수분 포텐셜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물과 똑같습니다. 수분이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자, 이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